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소아과 전문의 조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소아과 질환의 침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방소아과라는 과목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의학적 관점에서 소아가 갖는 특성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빈발하는 질환이나 질환에서 보이는 증상이 어른과는 좀 다른데요. 한방소아과 영역에서 시행되어 온 다양한 진단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강의의 메인 테마인 소아의 침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방소아과에서 시행하는 침 치료 방법, 각 치료법의 적응증, 효과, 주의점 등에 대해 이해하고 숙지가 되셨다면 질환별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소화기에 호발하는 질환들을 호흡기, 소화기, 정신신경계, 알레르기 파트로 나누어서 각 질환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원인을 찾고 또 그 원인 또는 증상에 따라 어떤 혈의를 선택해서 침치료를 시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방소아과는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소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 소아과 교과서에 늘 등장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는 성인의 단순한 축소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의 고유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진료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소아과학의 치료 대상은 태생기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또 올바르게 자라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방소아과학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건강의 표준을 수립하고 소아 특유의 생리병리를 한의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한편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법을 연구 개발하고 현대과학적 진단기기의 응용과 발전을 강구하고 올바른 섭생을 통한 건강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소아과학에서 치료 대상으로 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을 하는 개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진료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나 고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아 비만 환아를 진료할 때 단순히 칼로리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체중 감량을 치료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발달을 한다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리병리적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은 소아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예방까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먼저 생리적 특징으로 장부교는 현기미충을 꼽고 있습니다. 소아의 각 기관의 발육이 성인에 비해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 그리고 형체와 기능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폐와 비, 신의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생리적 특징으로는 생기왕성, 발육 신속을 꼽는데요. 소아의 연령이 적을수록 생장 발육이 빠르고 신진대사가 왕성하며
영양물질, 열량, 책 요구량 등이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성질환에 이환되기도 쉽습니다. 다음으로 병리적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이후 발병, 이후 변화, 이후 강복한다. 즉, 소아는 쉽게 질병에 이환되고 또 쉽게 전변하고 쉽게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후 발병과 관련하여 아이들은 특히 유금의 침습과 음식에 상하기 쉽기 때문에 비와 폐의 병증이 많습니다. 그 외에 신기 미성숙으로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이나 발달장애, 오지, 오연 등 간상 유여하기 때문에 열성경련과 같은 열성병의 발병률이 높고 유행성, 전염성 질환이나 심기 부족, 신기겁약으로 인한 야제, 야경 등의 질병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후 변화는 질병의 전변이 신속하다는 특징을 의미하고요. 이허, 이실, 이한, 이열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소아는 쉽게 질병이 생기고 쉽게 변화하기도 하지만 생기가 왕성하고 발육이 신속한 생리적인 특징 덕분에 또 빨리 회복된다는 특징도 가집니다. 이러한 소아의 특징에 따라 변증이라고 하는 한의학 특유의 개념이 있게 됩니다. 신생아가 생후 1년까지 성장 발육이 왕성함에 따라서 32일을 주기로 간헐적으로 미열과 발한 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장에 따르는 생리적인 증후로 저절로 소실되므로 함부로 치료적인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약간 땀이 나면서 윗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열이 높고 맥박이 빠르거나 부정맥이 나타나는 등 비교적 위중한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구별해서 치료를 합니다. 또 생리적 증후로 여겨지는 변증의 증상이 발열 또는 한출과 같은 상한, 즉 상기도 감염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감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학 강목에서는 귀와 엉덩이 부위가 차고 입술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이 상한과 구별되어 변증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였고, 또 동의보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윗입술에 물고기 눈알 같은 흰색 물집이 생기는 것이 변증의 특징이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변증은 소아의 성장 및 신경, 정신, 사회적 발달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음을 변자, 변기정지, 증자, 증기혈맥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일에 한 번 변하고 64일에 한 번 증한다 라고 해서 숫자로 표시한 것은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는 어렵지만 소아의 발달 과정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증후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방 소아과는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기 연령별 특수한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의 진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소아의 연령별로 특수한 의미를 갖는 한의학적 진단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성인 남자 10명을 치료하는 것보다 성인 여자 1명을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고,
성인 여자 10명을 치료하는 것보다 아이 1명을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을 만큼 소아의 진단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서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지만 비교적 큰 아이들도 자신의 상태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문진이 어렵고 보호자의 말에 의존해서 문진을 진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진찰 시에 울거나 조그만 한 원령과 연령의 차이에도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 장부가 취약하고 피부와 골이 연약하고 혈기가 왕성하지 못하고 맥과 호흡이 약해서 쉽게 허약해지기도 하고 쉽게 튼튼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쉽고 뜨거워지기도 하므로 진찰이 더욱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소아는 연령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 다르고 성장이나 발달 상태가 달라서 진찰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적용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진찰 방법이다 보니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생후 12개월까지는 망진, 문진, 액진을 활용하고요. 1에서 6세까지는 망진과 문진과 함께 호구 삼관맥법, 일지로 인형기구맥법을 사용하고 7에서 13세 학령기 정도의 아이들은 아직 신체의 크기가 작다 보니 의사의 손가락 하나로 손을 옮겨가면서 삼부맥을 확인하는 이지삼부맥법을 적용합니다. 14세 이상은 대방맥법이라고 해서 어른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찰하게 됩니다. 액맥 진단은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 방법이고 눈썹 위 이마에서 발제 이하 사이에 의사의 식지를 위로 하고 중지, 무명지의 순서로 세 손가락을 대고 한열 차이가 느껴지는 부위와 그 정도에 따라서 병인을 추론합니다. 아이와 마주본 상태로 의사의 왼손으로 아이의 오른쪽 이마를, 의사의 오른손으로 아이의 왼쪽 이마를 판단합니다. 세 손가락 외에 엄지와 새끼손가락은 이마에 닿지 않게 합니다. 액맥 진단으로 모든 병인을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액맥 진단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어서 외감, 유상, 경증류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사실 이런 종류의 병증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화나의 이마에 손을 댔을 때 세 손가락 모두 뜨겁게 느껴지는 경우는 외감 한사, 비색 발열 등 감염성 상황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세 손가락이 모두 싸늘하게 느껴질 때는 토사 또는 장 불안으로 인한 탈수적인 상황을 식지만 따뜻하게 느껴지면 식체, 약지만 따뜻하게 느껴지면 난유소, 약지와 중지가 따뜻하게 느껴지면 협경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호구 삼관맥법은 아이들의 식지 손바닥 면에 나타나는 문선을 보고 진단에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1에서 6세까지 가능하지만 3세 이내에서 보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붉은 문선이 나타나면 질병의 발생을 뜻하고 질병에 따라 문선의 형상이나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식지의 마디를 기준으로 호구 쪽에서부터 풍관, 기관, 명관이라고 하는데 진찰할 때는 의사의 식지와 중지로 아이의 식지를 잡고 엄지손으로 명관에서 풍관 방향으로 그러니까 손끝에서 손바닥 방향으로 밀어서 식지 안쪽에 천정맥을 관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모양은 홍황색으로
풍관 이상 드러나지 않고 질병이 있으면 지문의 붙임, 색택, 뻗어나가는 부위에 변화가 생기겠죠. 이렇게 지문의 붙임은 표리, 홍자는 한열, 담체는 허실, 삼관 중 어디까지 뻗어나갔느냐는 병의 경중을 의미하는데 풍, 기, 명 순서로 질병이 위중하고 손톱까지 직투하게 되면 위험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삼관맥을 종합하여 진찰하였을 때 홍, 자, 청, 흑의 순서로 색의 변화가 생기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선이 홍하면서 부하여 잘 드러나면 외관 풍한, 표증 초기가 많고 자홍색은 사열이 내침, 청자하면 기체혈어, 청흑하면 혈락 울패를 의미합니다. 호구 삼관맥이 갖는 현대 한의학적 의의를 살펴보자면 손가락 지문의 변화는 결국 정맥압과 관련이 있고 조직 내 산소 결핍이 심해지는 조건 하에서 정맥압이 상승하겠죠. 예를 들면 신부전, 중증 폐렴, 쇼크와 같은 상황에서 정맥압이 상승해서 지문이 명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산소 결핍 조건이 심해질수록 지문의 청자색은 더욱 뚜렷해지고요. 반면에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지문이 담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소아의 진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소아의 침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침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소아에게 침을 놓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숙지한 다음 다양한 침수를 소개하고 각각의 효능, 적응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에게 침 치료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침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침을 놓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을 통한 숙련된 조작이 필요합니다. 또 자침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듣기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아의 상태를 신중하게 살피면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침을 놓을 때는 깊게 찌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혈의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인 환자에서 유침 시간은 보통 15에서 20분 정도로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5에서 10분 정도만 유침하거나 단자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치료의 횟수는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루 2회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아과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침술 요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릉침은 끝이 날카로운 침으로 자랑요법에 활용됩니다. 일정한 혈이나 작은 혈관 또는 피부에 약 0.5에서 1푼가량 신속히 자입했다가 재빨리 발침하되 출혈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하게 됩니다. 발침 후에는 혈액이 잘 배출될 수 있게 주변의 부위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후에 소독솜으로 소독과 지혈을 합니다. 이렇게 삼릉침을 통한 자락요법은 청열 사화의 효능이 있어 고열, 일사병 등 급성 열병을 치료하는 데 응용합니다. 또 거통락작용으로 완고한 통증이나 타박, 염좌, 사지의 마목불인 등의 병증에도 활용합니다. 그 밖에 개규성신 작용이 있어서 급격한 혈압 상승, 뇌졸중의 급성기 등에 활용될 수 있고 해독 소종 작용으로 국소 염증과 부종을 제거할 목적으로
건초염, 봉소염, 타박 또는 교상으로 인한 종창 등에 활용합니다. 삼릉침은 비교적 침습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체질이 허약하거나 빈혈이 있거나 임산부에서는 신용해야 하고요. 혈액 응고장애 환자나 전염성 질환자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피부에 감염, 궤양, 반흔이 있다면 주변에 자침하고 동맥 부위는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내침 요법은 작은 침을 혈의의 피내에 오랜 시간 두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피내침에는 과립식과 압정식 두 가지가 있는데 과립식은 핀셋으로 침을 잡고 피하를 따라서 횡자해서 자입한 다음 그 위에 반창고를 붙여서 고정하는 방식이고 압정식은 침첨을 혈의에 정확하게 자입해서 그 위에 반창고를 붙여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반창고에 피내침을 함께 붙여놓은 기성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활동에 지장이 없는 배수혈이나 사지의 혈 또는 귀의 혈을 선택해서 1에서 3일간, 길게는 일주일까지 매침하게 됩니다. 임상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유침을 필요로 하는 신경성 두통, 편두통, 소화불량 등과 만성질환으로 신경쇠약, 천식, 월경불순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술 시에는 소독을 철저히 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철에는 특히 감염에 주의해야 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매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목욕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가벼운 샤워 정도는 붙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시술 부위에 부종이나 발적이 생기면 바로 떼어내도록 교육합니다. 피부침 요법은 여러 개의 침을 천자하는 방법으로 피부에만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피부침 요법이라고 합니다. 경맥과 장부는 피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피부를 자극하여 경락장부의 기를 소통하고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칠성침, 매화침, 원통식 피부침, 롤러 모양으로 생긴 차침 등 여러 가지 자극 도구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비교적 통증이 적기 때문에 침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극 부위는 일반적으로 척추 양측 부위 또는 국소 병변 부위 또는 관련 혈위이며 부위나 환자의 체질, 질병의 양상에 따라 강도를 조절합니다. 치료 시에는 손목의 탄력을 이용해서 반복해서 두드리거나 차침의 경우 손잡이를 잡고 왕복하여 피부에 반복적인 자극을 가해줍니다. 일반적인 질병에 모두 응용될 수 있고 특히 두통, 월경통, 신경쇠약, 위장질환, 피부병 등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침으로 치료할 때는 출혈이 될 정도로는 하지 않아야 하고 위에서 아래로 또 안에서 밖으로 치료합니다. 또 피부에 궤양이나 손상이 있다면 피부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급성 감염병이나 급성 복증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료용 레이저는 매질, 파장, 출력 형태와 크기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그중 레이저 침으로는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의 기체와 반도체 레이저가 주로 사용되고 열의 방출이 적은 저출력 레이저의 펄스형 발진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각기 다른 파장의 레이저는 흡수되는 조직이 다르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작용이 또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레이저의 광화학적 작용, 광열적 작용,
광역학적 작용, 광전기적 작용이 경혈에 영향을 미쳐서 실조된 경락계통을 조절하고 생체 회복을 촉진하는 침구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출력 레이저는 열을 발생시켜 절제나 소작과 같은 수술에 사용되고, 저출력 레이저는 열의 발생 없이 광에너지에 의한 생체 자극 효과를 이용합니다. 레이저 침에 주로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는 고출력 레이저의 열적 효과보다 레이저 빛의 특성에 의한 생체 자극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포 대사를 증가시켜 세포의 재생, 항염, 진통 등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침을 사용할 때는 매질과 파장, 출력, 조사 시간, 초당 펄스 횟수 등을 고려해서 질환의 특성과 치료 부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파장이 630에서 740 나노미터의 레이저는 체표의 경혈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더 긴 파장의 적외선 레이저는 깊은 조직을 자극할 때 적절합니다. 통증이나 감염 위험이 없어서 아이들이나 호침 치료가 불가능한 예민한 부위에도 시술이 가능하고요. 두통이나 근막 동통증후군, 관절 통증, 우울증, ADHD 등 다양한 질환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레이저 광선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거울이나 유리 등에 의해 반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시술을 할 때는 금속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해야 하고요. 갑상선, 췌장, 부신, 난소, 고환 등에는 직접적인 조사를 피해야 합니다. 악성 종양 환자, 임산부 등에서도 신용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아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침치료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 호흡기 질환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호흡기 질환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급성 비인두염, 급성 편도선염, 기관지염과 폐렴에 어떻게 침치료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비인두염은 아이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으로, 아이들은 장부와 기부의 방어 능력이 약해서 유금이라고 하는 외사에 감수되기 쉬운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금 사기는 구비와 피모를 통해 들어와서 폐 위를 손상하여 감기가 발생하는데, 소아는 특유의 병리적 특징 때문에 감모협담, 감모협체, 감모협경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증이 쉽게 열증으로 변할 수 있어서 감기에 고열이 자주 동반되고, 고열로 인해서 경풍이 2차적으로도 잘 일어날 수 있으며 위장 증상도 자주 동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감기에 발열이 있다면 열로 인한 경련이나 탈수 등 2차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37도를 기준으로 37도 이하이면 대추, 신주, 영도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추혈은 7번 경추 극돌기 아래 오목한 곳에 위치하고 소풍 해표하는 효능이 있어서 재반표증과 열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혈이입니다. 함께 활용되는 신주혈 역시 선폐지해, 청혈 사화하는 효능으로 해수, 천식에 다용되는 혈입니다. 37도 이상인 경우는
십정혈과 후계를 선혈하는데 십정혈은 구급혈의 하나로 열 손가락의 끝에 위치하며 청열 해독하는 효능으로 각종 열병, 소화경궐 등에 사용합니다. 후계혈은 다섯째 손허리 손가락 관절의 척측 먼 쪽에서 오목한 곳에 위치하는데 청열 리인 등의 효능이 있어서 십정혈과 함께 해열을 위해 활용됩니다. 그 밖에 감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각 증상들에 활용하는 혈의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코막힘, 콧물 등의 코 증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코막힘에는 인당, 상성 등 두면부에 위치해서 청두목, 개비규 효능을 가지는 혈의와 합곡, 태충 등 이기활혈하는 효능을 가지는 혈의를 활용합니다. 또 콧물에는 코, 입술, 고랑 위, 콧방울 가쪽 모서리의 중점에 위치하는 영향혈을 활용합니다. 기침이 있을 때는 수태음 폐경의 태연, 척택혈과 위치상 관련이 있는 천돌혈 등을 활용해 볼 만하고 인후통이 위주라면 청열해독, 리인 소종하는 효능을 가지는 소상, 소택, 상냥 등의 정혈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두통이 있다면 백회나 천주, 풍지 등 소풍, 해표하는 효능이 있는 두부, 특히 후두부에 위치하는 혈의들을 활용합니다. 다음에 볼 질환은 급성 편도선염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감염으로 한의학적으로는 외감 풍열사에 침습되거나 또는 폐경에 열이 왕성할 때 이러한 사기를 받게 되어 열 증상이 더 심한 경우 실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풍열이 원인이 되는 경우라면 청열해독, 리인 소종하는 소상, 그리고 SCM의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선폐지해, 리인 윤후, 소종 지통하는 부돌, 소풍해표, 청열해독하는 곡지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실열이 원인이 되어 열증이 비교적 더 심한 경우라면 설열, 산사하는 상향, 반지 연골 높이의 SCM의 뒷모서리 바로 뒤쪽에 위치해서 리인 개음, 화담 산결하는 천정 등의 혈의에 합곡, 곡지 등을 배합하여 활용합니다. 열이 비교적 낮은 경우라면 자음 강화, 납기평천하는 태계, 조해 및 청폐지해, 청인 개음하면서도 자폐음하는 어제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관지염 및 폐렴입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으로 아이들은 폐상 부족, 즉 호흡기 기능이 미숙해서 감염이 비교적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기침의 원인을 크게 외인과 내인으로 나누어 봅니다. 외인은 풍한 또는 풍열, 사기의 침습에 의한 경우이고 내인으로는 다른 장부의 기능 실조가 폐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찬 것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식적, 품부 부족, 비위 허약으로 담습이 발생하여 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상용 혈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감 풍한에 의한 경우는 손목 주름 위에 1.5초 내 수태음 폐경 선상에 위치하면서 리인 산풍하는 효능을 가진 열결, 폐의 배수혈인 폐수, 외감병증에 사용하는 외관 등의 혈의를 활용합니다.
외감풍열에 의한 경우라면 설폐열, 청상초지열 하는 효능이 있는 척택과 그 외에 해열작용이 있는 곡지와 대추 등의 혈의를 배합할 수 있습니다. 습담이 원인이라면 습담을 만들어내는 주체인 비장과 연결된 비수, 습담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하는 폐와 연결된 폐수를 활용할 수 있고, 건비 화습하는 태백과 화담지해 평천하는 풍륜을 배합해서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연혈 역시 보익폐기, 선폐 화담해서 습담으로 인한 기침, 가래 등의 증상에 활용됩니다. 호침요법 외에도 다음에 제시된 혈의를 자락해서 일정량의 혈액을 배출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염이나 폐렴에는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락요법은 기본적으로 청열 사화의 효과를 가지므로 열이 나는 경우에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제시된 각 혈의는 이기활혈, 청열해독, 리인소종, 화담지혜평천, 해표 등의 효능이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의 자락요법에 적합한 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침습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체질이 허약한 아이들에게서는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아호흡기 질환 중 대표적인 급성 비인두염, 급성 편도선염, 기관지염 및 폐렴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기 질환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기 병증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특히 자주 호소하는 복통과 변비의 한의학적 접근과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소화기 질환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증상의 하나인 복통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부위의 통증을 애매한 복통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응급수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진찰해야 합니다. 그 외의 복통에서는 원인을 감별해서 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의학적으로는 복통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복통은 대부분 한기에 의한 외감과 음식에 의한 내상 또는 이 둘이 함께 있거나 기생충, 외상, 정서적 원인에 의한 기체, 선천 품부 부족으로 인한 장부 허행 등이 원인이 되어 기기울체하여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열기가 소장에 머물러서 대변이 건결해지고 배출이 어려워지는 경우 변비로 인해 복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복통의 양상과 동반 증상 등에 따라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통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혈의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 원인에 따라 추가되는 혈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복부에 있는 혈의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중화는 배꼽을 기준으로 위로 4촌, 검상돌기와 배꼽의 중앙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비화위, 거어산결, 화담 안신하는 작용이 있는 복통의 대표 혈의입니다. 천추는 배꼽 중심에서 양옆으로 2촌씩 떨어져 있습니다. 조리장위, 거산결하는 효능이 있어서 대변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창만, 장명 등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족삼리는 복부에 위치한 혈의는 아니지만 건비위, 선통기기,
독이 하행하는 효능으로 복통에 자주 사용됩니다. 종아리 앞쪽 면에서 독비와 해계를 연결하는 족양명 위경의 선상에서 독비하 3촌, 앞 정강근 위에 있습니다. 이런 기본 혈의를 바탕으로 원인에 따라 혈의를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외감 한사가 원인이라면 재하 교통을 치료하는 배꼽 아래 3촌에 위치한 관원, 음식 부절이 원인이면 배꼽 위에 3촌에 위치한 이기화중 소적 화채하는 건리, 관흉이기, 화위 강역하는 효능을 가진 내관, 조리대장하는 상거허 등을 활용해 볼 수 있고, 비양부진한 경우 건비화위하는 비수, 위수, 건비보기혈하는 삼음교, 간비불화로 인한 경우 특히 속이 쓰린 증상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의 내정, 첫 번째, 두 번째 발허리뼈 사이의 태충, 관중화위 강역지구하는 내관, 격수, 그리고 청간 건비하는 행간, 화위지구하는 지구혈 등을 배합할 수 있습니다. 복통에는 뜸 치료도 함께 시행합니다. 직접구는 아이들의 피부에 더 많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생강이나 소금을 뜸 아래에 깔고 그 위에 뜸을 올리면 덜 뜨겁기도 하고 온성의 약재 덕분에 온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비에 대해 보겠습니다. 변비 역시 아이들에게 자주 관찰되는 병증의 하나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휴손되어 장조하여 변비가 발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실증과 허증으로 분류해서 실증에는 평상시에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어서 조혈이 장에 내결한 경우, 스트레스로 기체한 경우, 소화가 덜 된 식적이 남아있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허증에는 혈허로 윤장하지 못한 경우와 비기허약으로 장의 운동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음은 변비에 다용하고 있는 혈의입니다. 실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천추와 상거허의 자침 또는 전침 자극 후 방사성 비투과성 표지자 물질을 사용해서 대장 통과 시간을 측정했을 때 단순 유침에 의해서는 변화가 유의미한 의미가 없었지만 전침 자극 시에는 대장 통과 시간이 유의하게 단축된 것을 확인한 바 있고, 또한 지구혈의 자침에서 습관성 변비에 있어서 유효한 효과를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장수는 L4의 가시돌기 아래 모서리에 위치하는데 대장 가까이에 있어서 대장의 연동운동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병증으로 자주 호소하는 복통과 변비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신경정신과 질환의 침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신경정신과 질환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 발달 장애에 해당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틱장애의 한의학적 접근과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신경 발달 장애 질환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결손과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과 흥미를 특징으로 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뇌 그리고 심, 간, 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정신사회적 또는 정신역동적 원인보다 중추신경계의 장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자폐의 침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특히 두침 치료가 자폐 아동의 뇌에서 영역 간의 관류를 조절하고 카테콜라민의 불균형과 관련해서 생화학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는 뇌파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침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활용되는 혈의는 백회, 사신총, 신정, 본신 등으로 두부에 위치한 혈의를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면 백회는 머리의 앞 정중선에 위치하며 전발제에서 위로 5초 내 있고, 사신총은 백회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에 각 1초 내 위치하는 4개의 혈을 말합니다. 신정은 머리 앞 정중선상 전발제에서 위로 0.5초 내 위치하며, 본신은 신정과 같은 전발제에서 머리 안쪽으로 0.5촌, 앞 정중선에서는 양가로 3초 내 있습니다. 두찜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치료 기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관류 조절을 통해 전두엽, 언어를 관장하는 왼쪽 측두엽의 관류 부전으로 인한 저발육을 개선시킨다는 의견, 또는 하이퍼세로토네미아로 인한 공격적 행동, 불안을 교정해서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뇌파를 조절해준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머리 부분의 혈의뿐만 아니라 대뇌 피질구의 기능과 연관시켜서 두피의 상응하는 부위에 자침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방법인 두침요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두침요법은 특히 중추신경계의 장애의 치료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폐 아동들에게는 의사소통 장애의 치료를 목표로 해서 언어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언어 3구는 이첨 직상 1.5cm에서 후방으로 4cm가량의 부위이고요. 언어 2구는 두정결절의 후하방 2cm 지점에서 정중선과 평행으로 그은 3cm가량의 부위입니다. 두침 치료를 할 때는 직자하지 않고 약 15도 각도로 자입하며 두개골에 닿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언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설침요법으로 금진 오객혈과 같이 설소대 근처의 부위에 자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침치료는 조기에, 특히 3세 이전에 시작할수록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언어 발달의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ADHD에 대해 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원인은 주로 선천적인 부족으로 신정이 부족해서 양동유여하여 발생한다 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ADHD에 대해 RCT로 침치료군과 가짜 침치료군을 나누어서 치료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치료와 메칠페니데이트의 복용을
병용하였을 때 단독 메칠페니데이트 복용보다는 효과가 더 좋았고, 침치료가 메칠페니데이트 치료에 비해 구강 건조, 땀, 오심, 체중 감소, 식욕 감퇴,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적었다라고 보고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 침치료 병용했을 때 치료를 중단한 이후에도 메칠페니데이트 단독 치료만 했을 경우보다 효과가 더 오래 유지되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장애로 보는 의견이 더 많고요. 자폐와 마찬가지로 두부에 위치한 백회, 인당, 태양, 풍지, 대추와 같은 혈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내관, 신문과 같이 영심 안신, 양심 안신하는 혈의들, 그리고 합곡, 태충, 족삼리 등과 같이 이기, 통경, 활락하는 혈의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내가와 발꿈치 힘줄 사이 오목한 곳에서 찾게 되는 태계혈, 그리고 경골 내측 후면에 종내과첨에서 위로 3촌에 위치한 삼음교는 자음 강화, 보간신, 익정혈하는 효능으로 한의학적인 ADHD의 원인에 따른 선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ADHD의 어떤 증상이 더 우위를 보이느냐에 따라 추가로 배합할 수 있는 혈의들이 있는데요. 주의력이 결핍되어 쉽게 집중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 더 우세하다면 두부에 있는 혈의들과 영심, 안심, 청심, 사화하는 효능이 있는 대릉혈을 배합하게 됩니다. 반면에 과잉 행동이 우세한 경우라면 주로 진정 효과가 있는 혈의들인 정신혈, 그리고 안면혈, 그리고 심수혈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들 혈의들은 대부분 양심 안신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틱장애의 침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틱장애의 원인은 주로 간신음허로 양항풍동, 풍담 고동하여 발생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틱장애의 침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과성 틱장애, 만성 틱장애, 뚜렛장애 중에서도 특히 일과성 틱장애에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조기에 치료적 개입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틱장애에서 침치료의 기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뇌세포의 활성도, 혈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펙트를 활용한 연구에서 침치료를 통해 비정상적인 뇌 기능을 실제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실제로 틱장애에 대해 어떻게 침치료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켜줄 목적으로 11번 갈비뼈의 끝 아래쪽에 위치한 장문혈, 그리고 비골두 아래에 위치한 양릉천혈 등 편간식풍, 석은 활락하는 효능이 있는 혈의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밖에 대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비정상적인 분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회나 사신총, 인당, 풍지와 같은 두부의 혈의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되는 양상의 조절을 위해서 기혈조화, 영심안신을 목적으로 합곡,
태충, 내관, 대릉, 신문혈 등의 혈의를 배합해 보고 있습니다. 틱의 양상에 따라서 증상과 가까운 부위의 혈의들을 배합하기도 합니다. 틱의 가장 흔한 증상인 눈 깜빡이기의 경우 태양혈, 즉 눈과 귀 사이의 오목한 부분에 위치하고요. 사죽공혈, 눈썹의 가쪽 끝의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찬죽혈은 머리, 눈썹 안쪽 끝의 오목한 곳에 위치하는데 이와 같은 혈의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눈썹을 찡긋거리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눈썹 사이 미간의 정중앙에 위치한 인당혈, 그리고 코 찡긋거리기가 위주인 아이들은 영향혈, 입 실룩거리는 것이 위주인 아이들은 입꼬리 가쪽에 위치한 지창혈이나 턱뼈 각에서 위 앞쪽으로 1촌에 위치한 협거혈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어깨를 흔드는 것이 위주인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은 견우혈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견우혈은 어깨뼈 봉우리의 가쪽 모서리의 앞쪽 끝, 그리고 윗팔뼈의 큰 결절 사이의 오목한 곳에서 치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운동 틱 외에 소리를 내는 음성 틱을 가진 아이들에게서는 천돌혈 또는 염천혈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천돌혈은 양쪽 쇄골의 안쪽 끝 사이 중점의 오목한 곳에서 찾게 되고요. 염천혈은 목 앞부위에서 목을 약간 뒤로 젖혀서 목불뼈 위쪽의 오목한 곳에서 치열합니다. 이렇게 소아 신경정신과 질환 중 신경 발달 장애에 속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그리고 틱 장애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알레르기 질환의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침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지 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기관지 천식은 내인으로 담음이 있거나 비폐신 3장의 기능 실조가 있는데 외감, 음식상, 과로, 스트레스 등의 유인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식의 침치료에는 천식의 내인과 외인을 조절할 수 있는 혈의를 배합하고 있습니다. 선폐화담, 선폐평천, 선폐지해 등 폐 기능의 조절을 담당하는 폐수혈, 그리고 천돌, 수부 및 태연혈 등을 활용하게 되고요. 여기에 호흡곤란, 답답함 등을 목표로 하는 관흉이기하는 효능을 가진 전중혈을 배합하기도 합니다. 천식의 내인 중 하나인 담음 또는 외인 중 식적 등의 처리를 위한 중환이나 족삼리 등을 배합하기도 하고요. 외인 중에 유금 외사로부터 방어작용이 있는 풍문혈 등을 조합하여 침치료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 자하거 추출물을 경혈에 주입하는 자하거 약침을 천식의 치료에 활용한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약침요법은 경락요법과 약물요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연구된 신침치료 중의 하나로 이때 사용되는 자하거는 보신익정, 보기양혈, 보폐정천하는 효능으로 만성질환에 응용되는 약침액입니다. 천식에서는 폐수나 천돌과 같은 천식의 주요 혈의에 0.2에서 0.4cc 가량의
약침액을 주입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피부침은 여러 개의 침을 천자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통증이 적어서 아이들에게도 시술이 용이합니다. 천식에 있어서는 특히 엄지손가락, 손허리뼈 중점의 노 쪽에 위치하는 어제혈을 포함하여 수태음 폐경의 주행 경로인 전완 부위, 또 양쪽 SCM 부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질환 중 하나인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천식과 마찬가지로 체질적인 소인이 있는 아이들에게 폐열, 폐한, 위허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연기나 열기 등 자극적인 것에 감촉되어서 비강 내에 소양감이 심하고 재채기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폐열, 찬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면 폐한, 오랜 코막힘을 주소로 하는 경우에는 위허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염의 증상 중에서 코막힘에 대해서 침치료를 한 직후에 비강 용적과 비강 단면적을 확장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실제 침치료 시에는 국소 부위의 혈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코 주변의 혈위와 이기 활혈하는 합곡 등을 배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코 주변 혈위로 코 입술 고랑 위의 콧방울 가쪽 모서리의 중점 높이에 위치해서 선통 비교하는 영향혈, 그리고 콧구멍 안쪽에서 코 연골과 코 선반 능선이 만나는 점막 부위에 위치해 있는 뇌영향 등을 활용하고요. 그 외에 상성 등과 같은 두부의 혈의를 함께 사용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아토피 피부염도 모체의 음식 부절 등에 의해 발생한 태화나 습열이 내인으로 있는데 외인으로 풍열지사에 감수되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토피 피부염을 촉발 또는 악화시키는 원인들에는 불규칙한 식습관, 소화불량, 특정 음식이나 옷감에 대한 과민성, 온도 변화 자극 등이 있습니다. 내인으로 작용하는 비위습열을 제거하기 위해 비수, 위수, 족삼리, 삼음교 및 청열해독, 사화 소종하는 위중과 제습 활락하는 풍룡 등의 혈의를 배합하여 거습 리수, 청열 리습의 효과를 얻고자 하고 있고요. 외인으로 작용하는 풍열에 대해서는 소풍 해표, 통경 활락하여 만성습진 또는 소양증에 활용하는 합곡이나 곡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습 리수, 청열 리습, 소풍 해표하는 효능으로 만성습진 또는 소양증에 다용하는 곡지나 합곡, 족삼리 등과 같은 비교적 평평한 부위에 위치한 혈의에는 피부침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척추를 중심으로 양쪽의 폐수, 비수, 위수 등의 배수혈도 이 피부침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약침요법으로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황면 해독탕, 약액과 같은 물질을 곡지나 족삼리, 혈해와 같은 혈의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아 알레르기 질환 중 천식과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침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으로 소아의 침 치료에 대한 강의가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